정치비상구 2부 순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요. 민동기 시사평론가 김한한결의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네. 민동기 선배는 오늘 옷에 고양이 그려져 있던데 이거 뭐 어디서 제작한 옷 같아요? 오늘 제작은 아니고요. 네. 오늘이 결혼 17주년입니다. 그래서 커플티로 하나. 네. 야, 로맨티스트야. 야. 제가 집사기 때문에 네. 등에 고양이를 그래서 고양이를 네. 예. 그럼 특별 제작한 거예요? 제작은 아니고요. 네. 똑같은 걸 구입하신 거구나, 아내분이랑. 지나가는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색감은 좀 다르게. 두 분 다 의상이 눈길이 가는데 왜냐면 우리 김한 기자님도 오랜만에 그 마이를 챙겨 입고 오셔가지고 어디 설에 연휴 어디 시골 가십니까 지금? 아니 뭐 지금 집에 혼자 있었고 시간이 많아갖고 왜 혼자 계세요? 와이프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갖고 빨간 날 하는 독한 방송들이 있어갖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그래 빠른 조속한 시일에 빠르게 되게 보내드리는 작전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민동기 기자님 정도는 요즘 로맨티스트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로맨티스트 하려면 이제 계엄 정도는 해야 아내를 위한 계엄 정도는 해야 로맨티스트 소리 듣거든요. 이게 로맨티스트 공처가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 대통령 그렇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아니 공처가 기준도 높아졌는데 어제 SBS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박선원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뭐 친분관계 있는 모양이죠. 비상계엄 보름 전에 작별 인사를 했다면서 혹시 그 방송 보셨습니까? 네. 그 영상 풀로는 못 봤고 영상으로는 봤는데 본인이 뭔가 직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정권을 계속 주고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제 근무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박선원 차장도 이제 국정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정보 관련된 개통일을 오래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뭔가 직감을 하고 그러니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감을 하고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왜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은 박선원 의원이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는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박선원 의원의 어떤 그런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어떤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을 수도 있겠다.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만약에 한 게 아닐까. 사실 이런 전화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뭐 비상계엄 선포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약간 인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선원 의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좀 그러니까 뭐 이제 세상 바뀌면 그렇죠. 형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나 남겨둡니다. 형님 고생하십시오. 실제로 워딩을 봤더니 그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충성은 왜 묻는 거야?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이라는 거잖아요. 전에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11월 22일 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 박선원 의원한테 조롱한 거지 자기 혼자.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박선원 의원이 이때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엄을 제기했던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저렇게 음모론이나 부추기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때였는데 갑자기 정보사령관이 연락이 뜸하다가 전화가 와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저는 박선원 의원이 갑자기 초기 발동하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계엄 이후에 김병주, 박선원 두 의원이 바로 수방사랑 특전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맞아. 사실 그게 그때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우리가 다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현역 국회의원 2명이 항의 방문을 갔는데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여기서 유튜브 방송 방송을 한다는 게 사실 상상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게 박선원 의원이 사전에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이거를 지금 얘기할까? 그러면 12월 4일 날 문상호가 나한테 이런 전화를 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훨씬 파급이 컸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의원도요. 저 수방사하고 특전사 가면서 쫄았대요. 실제로. 방송에 그게 나오잖아요. 진짜로. 박 의원이 가면 나는 누가 지켜주나. 아니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죠. 사실 뭐 갔는데 항의 방문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해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켜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를 했다고 알려진 일시가 11월 22일로 알려져 있는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주목을 받은 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렇죠. 이 계엄을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주도적으로 모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분들이 햄버거집 회동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세 차례 하는데 네. 11월 17일 12월 1일 3일날 한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22일은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사이에 있는 날이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마가 타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락을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가르마가 타졌다라기보다는 어찌됐든 그날 회의가 뭐 롯데리아든 뭐든 회의를 하고 나서 네. 그리고 전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구랑 회의를 했으면 노상원이에요, 노상원. 네. 민간인이지만 네. 정말 그 무슨 야구방망이 나오고 케이블 타이 나오죠. 케이블 타이 예. 나오고 이 발언과 함께 논의가 됐던 그 노상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누구를 체포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분명히 박선원 의원 이름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문상원이 뭔가 주모자로 활동을 하면서 박선원은 그래도 좀 빼주자 이런 건가? 명단에 없었잖아 실제로 보면은. 네. 맞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때 14명의 각각의 정치적 비중과 인연으로 보면 박선원 의원이 거기 낄 건 아니긴 하죠. 사실. 그렇지, 거기 낄 건 아니긴 한데 네. 근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엄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다 이제 말하자면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긴 하지만 어쨌든 머뭇거렸던 흔적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권 교체 과정에서의 군도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의 고뇌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민주당 계열에서 누가 이게 만약에 계엄이 성공하든 그러니까 뭐 성공하면 뭐 다 잡아내면 되니까 네. 그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누가 이제 말하자면 이거에 키를 주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문상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작동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사태들을 종합하여서 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에 이어서 피의자 윤석열도 기소가 되면서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가 일단락된 거죠. 2달 가까이 말 그대로 이제 피 말리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중간에 약간 혼선도 있었고 뭐 공수처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중간에 또 검찰이 또 끼어들면서 검찰도 이제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찌됐든 일단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재판이 네.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통령 참모진들이 사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수사를 제대로 안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라든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줬다는 그리고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줬다는 일부 문건과 관련해서 그 문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전문가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안을 잘 아는 어떤 그런 참모진이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윤석열은 절대로 그런 문건을 저는 못 쓴다라고 보고 김용현은 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3자 누군가가 있다는 이번에 건데 헌재에서 보니까 뭘 하기 힘든 그러니까요. 진행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탄핵 변론에서 수준이 다 드러나가지고 저 두 사람은 아니다. 그럼 제3자가 있는데 그럼 그 제3자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 저는 대통령실 참모진 합리적 의심으로는 네. 쪽에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구속 기소가 되고 이러면은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아니 대통령실 얘기하셨으니까 어제 입장이 나왔죠. 대통령실 입장 구속 기소에 대한 저 거기 나온 표현이 굉장히 하나 귀에 거슬렸는데 뭐냐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 이거 야속하다는 게 이게 무정한 행동을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수사기관이 너무 박절하다. 아니 이거 보통 이제 날 버리고 간 연인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김지혜 씨 야속한 뭐 사랑이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네. 얄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야속한 사람도 있는 것 네. 같아 보니까. 네. 저는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너무합니다. 징징댈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징징댈 그렇죠.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표현을 굳이 공식적인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언론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 예. 대통령실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렸고 네. 대통령실이 사실 지금 업무상으로만 놓고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게 맞는데 어떤 보좌를 하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무적 입장을 내는 걸로 기능하고 있는데 사실 뭐 수사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수사기관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 너무 지금 이제 굵직한 것들이 많았으니까 아직 못했는데 저는 빨리 이제 특검이 도입이 돼서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상 뭐 더 수사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네. 지금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다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군만 하더라도 지금 실명 기동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렇죠. 뭐 수사 네. 거의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영장이 청구되고 피의자 신분이 되고 이런 게 모두 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보좌진들이 단 한 번도 우리가 보좌를 잘못했다 아.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고 맞아요. 나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수사기관의 어떤 문제, 체계의 문제를 거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그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그러니까 최근 네. 한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어지러워진 거에 핵심적인 어떤 동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야속한 주체를 제가 따져보다 보니까 그 검찰이 생각이 나긴 났는데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어제 보면은 심우정 총장 주재로 전국에 있는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했고 논의 끝에 오후 7시쯤인가요? 박세영 특검 특별수사본부장이 결국 어떤 입장을 낸 것이 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고민도 많았겠죠. 근데 고검장하고 지검장 이렇게 회의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쓸데없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굳이 그 회의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네.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쫙 불러 모아가지고 네. 회의 뭐 몇 시간 해가지고 아, 그 윤석열이 옛날에 저기 뭐냐 저거 징계 먹었을 때 그러니까요. 그때도 툭하면 모으던 게 고검장 네. 지검장 회의였습니다. 사실 뭐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뭐 수뇌부에서 판단을 하면 끝인데 뭐 그 수사팀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고검장 지검장 현장에서 불러서 듣긴 들었다는 저는- 건데 보면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네. 신세계 보셨습니까 영화? 네, 맞죠. 예. 골드문이 사실상 후계자를 정해놓고 뭐랍니까? 네. 전체 회의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정청파인지 아, 누가 우리 파가 아닌지를 갈라보죠. 이미 방향은 후계자는 정해져 있는데 네. 저는 어제 그런 회의였다. 아. 저는 그리고 이런 회의는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사안이잖아요. 네. 많은 관심이 이 결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왜 공개 안 합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느꼈던 건 어떤 국가사의 중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거를 검찰이 맞아요. 전국 고검장 회의를 통해 고위법관 회의를 통해서 고위검사 회의를 통해서 네. 뭔가 국가사에 결정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또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검찰이 그거를 노린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엔 해냈다. 우리가 네. 하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효과고 이미 그 회의 들어가기 전부터 방향은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김용현을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우두머리를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이 수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은 건 지금 여러 이 수사권의 이목이다. 네. 체계 혼란에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스포트라이트는 결국엔 대한민국에서 수사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이 하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이벤트였다. 그러니까 저는- 세리머니였군요. 세리머니. 저는 정치 검찰이라 얘기하는데 단어만 바꾸면 돼요. 검찰 정치의 진수였다. 왜냐하면 그거는 솔직히 그 쓸데없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했느냐? 사실 뭐 주목을 받고자 했다는 그런 의도인데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관종기가 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항상 어떤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제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받을 점은 있죠. 특히 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게 회의 내용을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일부긴 하지만 뭐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윤석열을 뭐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뭐 소수 의견일 테지만 근데 저는 그것도 소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일 의견을 좀 우린 단일 대오로 뭐 이런 의견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나중에 좀 부담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검찰 정치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네. 거거든요. 이런 전체적으로 이거였지만 그래도 소수 의견이 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여하간 어제부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건 사실이고 결국 이제 남은 관문이라고 한다면은 네. 헌재 탄핵 심판 이제 하나가 남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방대한 기록이 결국은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헌재에도 당연히 전달이 될 것이고 우리 헌재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대세를 가를 상황은 아니고 헌재를 지금 변론을 뭐 다 보셨지만 영상들을
이게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보면 판단이 될 정도인데 네. 그 헌법재판관들의 저는 보다가 하도 이제 어이가 없는 장면들이 많아서 저 얘기를 할 때 헌법재판관은 무슨 표정을 짓나 이거를 그게 너무 궁금해. 그건 다 시계올 것 같아. 내가 이러려고 헌법재판관이 됐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네. 내가 저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있나? 저는 이 생각 들을 것 같아. 문영배 권한대행이 약간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 것도 봤어요. 이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 식으로 기자들하고 자빠졌는데 이 소리가 나 같으면 나올 것 같아. 너무 어이없잖아요, 솔직히. 너무 어거지더라고 진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티키타카가 너무 어이없잖아. 자기네들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히요. 네. 저 김한 기자도 저도 저기 재판 받아봤거든요. 네. 민사든 형사든요. 이게 피고인이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판사가 묻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변호사가 끼어들어가지고 말려. 그렇게 얘기한 변호사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조언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없어요. 발언이 끝나고 옆에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코치를 해주는 게 그게 통상적이지. 아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변호사가 끼어들면 당연히 판사가 제지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영배 대행이 뭐라고 했더니 또 그 변호인이 막 밖에 서가지고 막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변호인 그 유승수 변호사인가요? 네. 이분 참 대단한 게 그냥 안에서만 망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가지고도 당일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에 밖에서는 이제 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뭐 국민대회 이런 게 열렸는데 거기 연단에 서서 김영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을 지칭하며 좌익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이 심판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없어. 관심 없어. 진짜 확실하죠. 이 심판에 관심이 없고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심판, 그러니까 이 언론과 국민의 여론의 주목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이 발산하고 싶은 정책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2차, 3차가 거의 언론에 다 생중계되다시피 공개가 됐지만 그 심판을 받으러 온 윤석열도 이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략은 저는 역대 제가 기자가 되고 된 이래 이런 재판이나 심판이나 청문회장에서 가장 바보 전략을 잘 써서 성공한 게 이재용 회장이라고 이재용 그 회장. 네. 그건 바보도 아니에요. 여기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얼굴 표정 보면 문영배 그 선재 재판 소장 대행 얘기했는데 실제 워딩이 이렇게 있네. 그분 워딩입니다. 아까 말했던 유승수 변호사.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 변호인도 알아요. 모를 수가 없죠. 그 현장에서 굉장히 숨막히는 이 티키타카가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규모와 의미가 있는 재판에서는.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전 그게 제일 웃겼어요. 차기한 변호사가 였던 것 같은데 재판관의 노고를 취하면서 양승태 대법관이 수사를 받을 때 얼마나 법관들이 고생을 했냐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잖아. 그 수사를 윤석열이 한 거라고요. 자기 피의자가 한 거라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사전 학습이라든가 정말로 우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뿐인데 그런 분들이 맞나 싶어요. 지금 거듭할수록 회를.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변호인단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됐든 김용현 변호인단이 됐든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저는 이 상태로 가면은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많이 안 걸린다고 봅니다. 너무 이 변호인단의 변호 논리라는 게 일반인이 제가 봐도 이거는 이거는 저렇게 변론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저는 시간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2월 중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변호인단이 가장 빨리 인용되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자기네들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 헌재 결정을 승복을 안 하기 위한 빌드업 차원 성격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런 성격도 있다. 저도 저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재판부 자체와의 대립을 만드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인상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 심판 과정에서의 변론 전략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헌법 그 재판관들은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한 3가지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지금 이 구조가. 실제로 질문도 그렇게 하죠. 근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지금 이미 김용현과 윤석열의 답변이 다릅니다. 답변이 달라요. 한쪽은 경고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실제 그거보다 우리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고령 1호 달라요. 그다음에
그 국회 군인 동원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사실이 아닌 진술을 했다는 하고 있어요. 했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헌법재판관들은 더 물을 게 없어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 하나 단일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그 법령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변호인들이 그러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이 재판부에 대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정쟁으로 만들어서 대립각을 만들어서 후에 이거에 불복하고 여전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 이 논리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계속 이제 새로운 증거들도 새롭게 우리 언론을 통해서든 여러 입을 통해 정해지고 있는 건데 그 박한수 전 육군 참모총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군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전체 계엄의 컨트롤 타워죠. 이분이 윤석열 그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고 조지호 청장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이 또 한겨레 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처음에 본인도 TV 보고 알았다라고 알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네. 국회에서 나왔을 때는 다 TV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근데 이 내용도 그래서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를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 비아폰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비아폰 내역을 예를 들면 내용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 수발신 내용만 확인을 해도 지금 그림을 훨씬 더 그 풍부하게 그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분도 이미 김영호 공소장에 보면 사전에 몰랐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전화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이 조지호와의 연락이 중요한 건 어떤 의미냐면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체포를 경찰이 그렇죠.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체포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과 경찰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국회 문제, 국회에서의 의원들 체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황적으로 드러난 거죠.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세상 불쌍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저는 TV 보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깜빡 속을 뻔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네. 야. 군인들이 무슨 연기도 이렇게 잘해. 군수뇌부가 의외로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네. 알게 됐죠. 아 진짜 되게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막 얘기했거든요 그때. 네. 연기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분들의 결국 말을 믿고 119 서부지법 이제 법원 폭동이 일어난 건데 보니까 그 법원 폭동이 당일에 우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계획적일 수 있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온 증거들을 통해서 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뭐 4일 전에 답사를 했었다는 정황도 지금 좀 정황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당일의 행적에서 의문이 됐던 거는 뭐냐면 오후 집회 때부터 계속 이제 말하자면 뭐 국민저항권 얘기는 그 전부터인데 사실 오후 집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구출해 와야 된다. 구출해 와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죠. 사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게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 침입이 발생하고 이 침입이 발생한 사람들의 지금 그 어떤 출신 그다음에 활동 이런 거를 보면 특정 그러니까 교회와 특정 이제 네트워크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가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직 사건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직 사건까지는 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7층 판사실에 갔던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 구조를 모르면 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방화 시도를 했던 그 지금 막 뒤늦게 검거된 10대 그 학생이 활동했던 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 폭동에 직접 들어갔던 여기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는 교회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뭐 단순히 법원을 때려부신 사람들 다 우리가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다 구속 기소했어. 이게 아니라 이 폭동의 배후가 뭔지를 밝혀 더 타이트하게 수사해야 할 그게 이제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바꿔서 만약에 민주노총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난리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건물 벌써 침탈당했죠. 그러니까 주어만 민주노총으로 바꾸면.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디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윤석열 내란 피해자 윤석열이 시작한 못된 버릇인데 정광훈 목사도 들어오자마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공권력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를 체포하려면 체포해봐라. 저는 이 버르장머리를 놓고는 이 공권력의 엄중함을 세울 수 없다고. 근데 사실 이게 모의한 정황들은 이미 좀 나오고 있잖아요. DC 인사이드 뭐 그러니까요. 갤러리라든가 이런데 사전에 뭐 법원을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뭐 후문 담장이 났다. 이런 글들이 분명히 뭐 내 키보다 낫다.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경찰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만 건 넘는 글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알았냐는 거죠. 이 글 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느냐. 분명히 이들에게 정보를 준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DC의 그 서부지법 도면도 올라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뒤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것도 그렇죠. 하루 전날 DC 인사이드 국힘 갤러리에서 이야기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도면이라든가 어디가 뭐 담장이 났고 몇 층에 뭐 판사 집무실이 있고 이런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네. 분명히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 그런 글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 아니 그리고 공수처 이제 그 차종하고 차량 번호 그렇죠. 이런 것도 그것까지. 공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네. 거의 뭐 지금 뭐 그때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119에 뭐 그러니까요. 네. 공수처 검사가 뭐 10몇 번을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결국은 지금 이제 이제 윤석열 체포 뒤부터 폭동 시점까지 올라왔던 그 27만여 건을 분석하고 있다는 건데 그 DC 인사이드라는 게 저는 사실은 네네. 온라인 커뮤니티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장원님 좀 어떻게 관찰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저도 이제 뭐 네. 이슈가 있을 때만 들어가지 뭐 늘 자주 가진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일베라는 것도 사실은 DC 인사이드에서 맞아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파생이 생긴 된 게 거예요? 일베고 네. 일베에서 다시 또 파생된 게 펜코 이렇게 맞아요. 계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원조격이죠. 원조격.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특정 허브가 되는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들이 있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어떤 글이 올라온 게시글의 정보값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댓글들이 또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네. 여기서 보면 특정 아이디, 그다음에 특정 정보값 계속 어떤 정보를 뿌리는 아이디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아이디들 추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언론 기자 입장에서도 네. 보면서 찾아내는데 지금 27만 건이라고 경찰이 하지만 진짜 금방 찾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요새는 저도 뭐 10년 전에도 게시판 분석도 해보고 취재도 해봤지만 네. 요새는 AI가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데이터만 입력하면 맞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경찰 사이버팀에도 그런 인력들이 있을 거라서 사실 저는 신속하게 접근하는 네.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본류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 범죄와 연관성 있는 커뮤니티면 방심이나 이런 데서 한 2주 정도라도 폐쇄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심의를 거쳐서 예, 예, 네. 예. 그 국민의힘 당원 갤러리 같은 경우는 당원들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보수층들이 젊은 보수층들이 활동하는 게 펜코였는데 펜코는 반윤 정서가 강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뭉칠 수 있는 곳은 DC 인사이드의 국힘 갤러리밖에 없어요. 오. 근데 여기서 주도적으로 조금 계획이 되고 활동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아니 근데 저는 상황이죠. 이름이 보면 국민의 비대위 갤러리던데 네. 왜 비대위 갤러리입니까 이게? DC에서 그런 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네. 어떤 그 누구죠? 그 정준영 씨 연루된 버닝썬 사건 네. 뭐 이런 것도 뭐 야구 갤러리에서 다 모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갤러리 명칭은 별로 안 중요하다. 갤러리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네. 어떤 게시판의 정보값이 많으냐 초기에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제 모이는 건데 이번에는 뭐 어쨌든 국민의힘 관련된 사안이기 네. 때문에 여기가 이제 허브 게시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경찰이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정광훈 목사 얘기를 했는데 난입 선전성동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얼마나 이제 관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뭐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조사 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담팀을 네. 구성을 해서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바로 체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게 뭐냐면 정광훈 목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집회들이 사실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네. 근데 그 집회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의 원형 같은 얘기를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에도 여기에 이 정광훈 팀에 이 부정선거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자가 네, 그 군인 출신인데 네. 정보사 출신의 어떤 아 이과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문과 과학자. 네. 그래서 매드 사이언티스트네. 그냥 과학자라고 표현해주면 안 그래서 되잖아요. 그분이 이거는. 온갖 선거에 부정선거라고 고발을 하는 분입니다. 온갖 선거들을. 그러니까 아, 그런 그렇구나. 분이 네. 굉장히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부정선거론을 얘기를 해왔어요. 제가 네. 볼 때 100% 대통령 봤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국민저항권을 얘기한 것도 12월 3일 직후부터 국민저항권 얘기를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어지럽고 혼잡한 거에 어떤 원형적 주장을 이미 정광훈 세력들이 12월 3일부터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경찰이 그렇다라면 저는 이제 아까 경찰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네. 사전에 이거를 몰랐지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드 팀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험성들이 감지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서부지법의 폭동이 발생하니까 전혀 몰랐네요.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태도. 그 와중에 어쨌든 정강원 목사도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나를 잡으려면 잡아봐. 내가 뭐 나를 어떻게 잡을 건데 뭐 이런 얘기했고 심지어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이 조롱의 정도는 대통령이 말하는 체제 전복 세력이에요. 저는 김한 기자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그 대통령 측과 정광훈 목사 사이에 허브 같은 인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얘기도 자기네 유튜브에서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있어서 난 대통령 얘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 난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하고 뭐 대통령실이 돌아가는 걸 속속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저희가 보도한 바 있지만 시민사회 수석실 안에 여러 있죠.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 중에 소수 종교 무속을 담당하는 비서관까지 있었는데 행정관까지 있었는데 사실 여기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없었을까? 그것도 이상하지. 그 김대남 씨의 발언에서도 이미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단추들이 그렇게 하면 대통령실과 여기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동향이라도 파악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생각.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정광훈 씨가 트럼프 취임식 갔다 오고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 열 때 자기가 뭐라고 그거는 이미 그때 그 전에 전광훈 전단팀을 꾸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경찰에서.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이미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체포를 했죠. 근데 그걸 기자회견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경찰이 아직까지도 멈칫하는 게 있다. 왜 멈칫할까? 당연히 경찰은 대통령실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지금 뭐 직무가 정지되긴 했습니다만 정지되기 전에 용산의 대통령실과 정광훈 씨 사이에 모종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경찰이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네트워크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멈칫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당장 인천공항에서 체포를 했죠. 저 기자회견 여는데 인천공항 경찰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에도 경찰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이거 이렇게 기자회견하기 왜 내버려 두냐. 다양성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물론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거기에 모여서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꽤 많은 숫자가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공항에서 환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이제 뭐 새 보여주기 차원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뭐 경찰에 대비해서 이렇게 다 끌어모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떤 제가 봤을 때 경찰 안에도 정광훈 쪽도 프락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혹시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광훈 집회에 안 나가보셨죠 한 번도? 저는 그 서부지법 쉽지 않습니다. 서부지법 그 난동 부리는 날 그 앞을 지나치면서 저는 좀 살짝 보긴 했습니다. 정광훈 집회 나가 보면 영화 막 OTT 시리즈 지옥 이런 데서 단체 사람들이 집회하는 거 보면 뭐 실제 집회 저렇게 안 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해요. 맞아요. 집회를 딱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너무 무섭더라고. 저도 뭐 집회에 잔뼈가 있는데 가보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거기 집회에서 하는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진보단체에서 그런 수위의 발언을 하면 다 잡아갑니다. 그렇죠. 아니,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들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죽인다. 종교 집회에서 누굴 죽인다고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세상의 사랑을 널리 퍼치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논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죽음을 얘기하고 그건 거기 기본이야. 거기서 특별한 점은 죽음의 방식을 논합니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죽일 것까지? 뭐 찢어 죽여야 된다. 뭐 그냥 죽이면 때려 안 죽여, 된다. 태워 방어해야 한다. 죽여. 이거 하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평가가 다 미쳤다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특정 정치 뭐 특정 정치인 다 미쳤다. 미친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쭉 부릅니다. 미친 사람 명단을 구체적으로 나도 이걸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일반적인 집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탐욕훼손 걸리죠. 당연하지. 건건이다. 공연성도 있네 심지어. 그 수위가 아니고 죽이는 것도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하고 말 끝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후원하라 그래요. 후원금을 받아야지 집행에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후원하라고 하고 그리고 연설이 끝날 때마다 구호가 뭔지 압니까? 뭐예요? 충성이에요. 아까 문상호도 충성이었는데 떼창처럼 충성을 외쳐요. 그러니까 기괴해요. 변종이다 완전히. 이러니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보면 굉장히 분노를 자극하고 혐오를 네. 자극해서 그거를 그 원동력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말로써 그런 분노를 계속 유지시키는 건 힘들잖아. 결국은 마지막에는 행동이 수반이 돼야 돼. 그렇지. 예.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부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시키던가 뭐 집단 자살이나 그렇죠. 아니면 테러를 한단 말이죠. 항상 사이비 종교 집단의 말로는 비슷해요. 근데 이 정광훈 집회 성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그 귀국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갔던 부분은 통역은 왜 하는 거야? 항상 해요. 레이디스 앤 젠틀 왜 하는 거야? 정강훈 도대체? 집회에서 제가 가장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그 통역 담당이라고 보거든요. 모자로 얼굴 가리면서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속사포처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아니 저걸 통역을 어떻게 해. 해서 순간 번역을 하지? 영어품도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잘 들려. 그러니까 이 발성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Ladies and gentlemen. 왜 하냐고 도대체 통역을. 그게 네. 아마 뭐 내부적인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 교포들이라든지 네. 많이 보고 정광훈이 목사가 이번에 미국에 갔던 것도 아마 그런 쪽의 초청, 그런 계열의 초청이었을 것 같은데. 활동을 상을 알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우파들과 연계 뭐 이런 네. 거에서 우리가 상징 이걸 하고 있다. 이걸 집회 참가자들한테도 과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친화도를 그런 식으로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성적이도 드는데. 아니, 정작 본인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집에서 통역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김한 기자님이 또 반드시 출연할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 한겨레 신문이 새 소식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뭐 그 2022년 6월 재보선 공천 발표 2주 전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이제 공천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함성득 교수가 굉장히 저희가 취재 초기부터 전화하면 처음에 명태균 누군지 모른다. 나는 윤석열 김건희를 만난 적이 몇 번 안 된다.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살 뿐이라 내가 네. 너무 큰 오해를 받고 있다. 절대 내 이름이 기사에 나가면 안 된다. 막 진짠가? 이 양반은 그러니까, 알려진 네. 바와는. 근데 이때 보면 함성득 교수한테 계속 명이 약간 징징거리는 것 같잖아요. 맞아. 네, 이거를 더 실력자로 보이잖아 지금. 예. 이거를 해줘. 이게 내가 형수한테 이렇게 문자를 예. 보냈어. 뭐 형수라는 표현도 뭐 김건희 여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뭐 가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형수에게 보낸 문자. 그러니까 네. 예.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함성득 교수한테 2주 전부터 그거를 보냈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보도했던 거지만 5월 2일 날 이미 김건희가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네.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4월 말경에 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다량의 문자를 발송했던 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윤상현 공관위가를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함성득 교수가 한 건지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다른 누군가가 했는지 4월 말부터 5월 2일 사이에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고 네. 5월 2일에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듣고 보고를 받고 명에게 이거 선물이야 명박사에게 주는 선물이야라는 문자를 사실 통보해 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네. 후에 5월 1일부터 9일까지 상황이 또 좀 또 왔다 다이나믹했던 갔다 건데 하니까, 네. 어쨌든 1차적으로는 5월 명태균의 1차 로비는 5월 2일 날 일단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5월 10일이 이제 공천 확정일이고 그로부터 한 2주 전쯤 되니까 4월 28일에 함성득 교수에게 명태균 씨가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면서 보낸 내용인 것인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그 충성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 공천을 주라고 해달라. 제 마지막 소원.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라고 해주세요. 결국 이 얘기는 윤상현 의원이 끝없이 부정하고 있지만 그가 또 여기 한번 불법 공천의 키맨으로 제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부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윤상현 이거는 수사가 되면 윤상현 위원장이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 때문에 지금 이 명태균이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여기엔 누가 있습니까 원래? 윤한홍이라고 하는 찐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과 이때까지만 해도 명태균과 윤한홍이 뭔가 아직까지는 경쟁적 관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윤한홍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 당연히 맞죠. 근데 명태균이 그거를 뒤엎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 윗선인 김건희에게 선을 댔던 거거든요. 그럼 이 관계에서 윤상현은 어떤 겁니까? 윤한홍은 현역이고 그러면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윤한홍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그 관계를 당내 역학관계로는 엎을 수가 없으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해서 엎어달라 이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게 성공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성공을 했던 거는 결국엔 김영선이 거기가 그 윤한홍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윤한홍이 그냥 하면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전혀 뜬금없는 이 지역 연고라고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낙하산인 김영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 당시에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무슨 관계도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그거죠. 위법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게 뭔가 그 문자 메시지에 김영선 공천이라는 게 그 명태균 게이트에 응축된 정의가 있는 것 같은 게 한겨레 신문이 공개한 그 문자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에게 윤상현 의원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다. 김영선 의원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공관위원장 앉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니 황망하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네.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도와줄 때 김영선만 도와달라는 게 제 요구 조건이었다. 사모님 도와달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의 어떤 사기꾼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문자인데 뭐냐면 저는 이거는 맞는 문장일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상현을 추천한 게 명태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는 맞는 문장이라고 명태균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 윤상현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저희가 앞에 뭐 외교부 장관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윤상현이 뭔가 굉장히 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의 핵심이 뭐냐면 윤상현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번 추천을 해왔다는 걸. 근데 명태균이 얼굴을 바꿨다는 거고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도와줄 때 김영선만 공천 달라는 게 제 요구 조건이었다. 아 이거가 요구 조건이 단일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이 국면에서 명태균이 김영선을 꼭 해줘 이거를 강조한 거지 사실 그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처음부터 김영선을 거기에 공천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여러 명들이 또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고 공천에서는 그러니까 5월 9일 6명만 공천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천에서는 김영선이 그거였지만 그때 지방선거 공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부탁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야. 요 공천에서는 근데 요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여기 김영선에 매달렸던 게 자기 핵심적인 네. 자금줄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윤한홍이 그때 워낙 셌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트라이를 했던 거죠. 이제 피의자 윤석열 기소됐습니다. 네. 됐기 때문에 재판으로가 일단락이 됐는데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심각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이제 헌재의 탄핵 결정과 관련된 그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명태균 수사 창원지검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마 김한 기자가 그때 되게 바빠질 것 같긴 해요. 막 이제 움직일 거고 심판이 나와도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윤석열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이렇게 목을 매나 기본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전광화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힘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저는 좀 명태균 파문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은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파문에 휩싸일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상당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헌재에서 탄핵 결정과 관련된 어떤 인용이라든가 이런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국힘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조기 대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기 대선과 함께 저는 만만치 않게 명태균 파문이 네. 아마 이게 전국의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니 아닌 게 높아요. 아니라 명태균 변호인이 이제 지난주에 보면 확 불어버리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갈 거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황이 지지부진하지? 왜 이렇게 됐는데 막 지지율은 다 이렇게 나오고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데 수사 시작되면 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이 두 가지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이랑 내란 특검. 자, 김건희 특검은 어떤 겁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정치인 10여 명 이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다 여기 지금 일단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증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수사를 시작할 때와 지금이랑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수사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란 특검을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12월 3일 10시 반 이후에 추경호가 문자를 받고 의원들이 모이고 뭐하고 네. 그 전에 모의하고 뭐하고 이런 관계에서 연루자가 있었다. 국힘의 누군가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정당 해산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네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미래 자산과 현재 자산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렇게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손절하지 않는 척하면서 이미 내적으로는 다 손절했으면서 그렇죠. 이 두 개를 맡고 있는 건데 근데 김건희 특검이 출발하든 출발하지 않던 명태균 수사는 이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면 확장이 되겠죠. 그렇겠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명태균 파면 이제 확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 초반에 얘기했던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참모진들에 대해서 연루 그것도 아마 수사를 물결을 탈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국무위원들까지 이제 다 수사 대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 재판 과정에서 얘기 나올 거고 쉽지 않아요 이거. 네. 창원에서 출발한 이 명태균 열차 네. 너무 늦게 오니까 대통령이 내란 열차에 먼저 타셨어요. 근데 아직 아직 용산에 사모님이 계시니까 태우러 가야죠. 아직 탈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많아. 대표적으로 사모님이 아직 타셔야 되니까. 네. 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윤 첫날 정치권 상황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오늘 정말로 유쾌하고 흥겹고 뉴스 공장 안 하니까 참 좋네요. 오늘 표정이 굉장히 맑아요. 웃음소리가 약간 청아해. 야, 오늘만 같아라. 알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명절이었습니다. 빨간 날 정문 막아놓고 방송하니까 정문이 막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해적 방송 같은 느낌이네요. 정문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앞에도 계엄군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동기 평론가 김한 기자, 월요일 짝꿍 MC 장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